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마디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아름다웠죠.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고, 우리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제게 늘 다정했고, 무엇이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항상 당신 편이야.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힘든 시댁 행사나 명절이 있을 때면 저를 챙겨주었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시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편은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던 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맏며느리가 모든 걸 맡아야 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장남하고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 말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나서줄까? 저를 감싸주며 우리 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줄까?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어머니도 시집와서 다 하셨잖아.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은 이제 내 편이 아니라 시댁의 편이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웃으며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면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죠. 그냥 조금만 참으면 돼. 명절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야. 이해해드려. 그래도 가족인데 즐겁게 할 순 없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도 이젠 좀 즐길 때도 되었잖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내 편이었던 남편은 이제 남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반복될 것이란 사실도 말입니다. 결혼 후 힘든 과정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오로지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저를 위로해주는 건 아니었죠. 어릴 땐 엄마를 찾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제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알아서 할게요. 그냥 냅두면 안 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고 좋은 길로 가길 바랄 뿐이었는데, 하지만 세상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자식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제가 아파도, 제가 울어도, 그들은 어릴 적처럼 엄마를 붙잡고 엄마 괜찮아?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도 자기 인생 좀 즐겨라며 쉽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인생을 즐겨본 적이 있었던가요?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댁의 큰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시댁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떠맡아야 하는 존재였죠. 남편의 집안에서 맏며느리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시댁 식구들을 챙겨야 하는 일종의 관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저는 그 역할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책임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겐 어린 시동생이 있었죠. 저와 결혼할 당시엔 미혼이었고 한창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생활을 챙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저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저희 집에 오면 남편은 마치 호텔을 예약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왔는데 밥 좀 차려줘. 결혼 초반엔 어쩔 수 없이 차려주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남편과 시동생은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겼죠. 형수님, 국은 없어요? 형수, 빨래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형수님, 이거 뭐 좀 수선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뭔가 부탁을 하면 아, 형수님 너무하세요 하며 장난스럽게 넘기지만 정작 본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시동생이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아서 왔어요. 밥 좀 있죠?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언제까지 형수밥을 얻어먹을 생각이에요? 그러자 시동생은 형수님, 너무 각박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맏며느리라서 저는 항상 그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존재였던 걸까요?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의 기분까지 맞춰야 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몇 살 위였고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관계가 끈끈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친정을 찾을 때마다 마치 제가 시댁의 종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죠. 하지만 그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죠. 시누이가 집에 오면 남편은 자동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왔네. 여보, 우리 누나 왔는데 과일 좀 깎아줘.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발을 올리고 편하게 TV를 보며 저를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가볍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옳게, 나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있어? 그녀가 제게 요구하는 건 간단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손맛 좋은데 뭐 좀 제대로 해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시댁에서 맏며느리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시누이는 가끔 기분까지 맞춰줘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불평을 하면 저는 그래요 형님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라며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싶었던 날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아. 집에 가서 올케랑 얘기 좀 하고 싶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죠. 그래? 어서 밥 먹고 가.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기분 안 좋다잖아. 잠깐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그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누이의 하소연을 몇 시간이나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맏면이라는 이유로 모든 집안 행사를 도맡아야 하는 것도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네가 전 좀 붙여야겠다. 네가 손이 빠르니까. 시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우리 생신날 뭐 준비할 거야?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무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저 혼자만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말을 했죠. 네가 맏며느리니까 다른 사람들 생일까지 좀 챙겨라. 네가 챙겨야 집안이 화목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나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까. 결혼 후 저는 늘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동생을 챙기고 시누이의 기분을 맞추고 시댁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당연한 일처럼 강요될 뿐 누구도 제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 말했고, 시댁 식구들은 맏며느리는 이런 걸 해야 한다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젠 묻고 싶습니다. 왜 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편하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묵묵히 시댁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시동생을 챙기고 시누의 기분을 맞추고 시댁의 대소사를 도맡으며 맏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 오랫동안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바빴고 늘 누군가를 챙겨야 했기에 제 몸의 이상 증상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명치가 답답하고 속에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 불량이라고 생각했죠. 명절 때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 소화제를 사서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식사를 해도 쉽게 체하거나 속이 쓰렸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니 그냥 위가 약해진 거겠지. 스트레스 덜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속쓰림과 통증이 심해졌고 배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명치 쪽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체중이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분명 먹고 있는데도 몸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입맛이 사라졌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오는 느낌이 들었죠. 원래 같으면 다 먹을 한 끼 식사를 반도 먹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지내다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죠. 어느 날 아침부터 속이 쓰려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힘이 빠진 상태로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마자 속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명치 아래쪽이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아팠고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가슴 아래쪽이 눌린 듯한 느낌까지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조직 검사를 진행한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조직 검사 후 나와야겠지만 위벽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체중이 줄거나 식욕이 없어진 적이 있나요? 그제야 저는 제 증상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저는 검사실에서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조직 검사 결과 위암 2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암? 내가? 그동안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엔 너무 늦었죠.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후 저는 담당 의사와 치료 방법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현재 암이 위벽을 침범한 상태지만 다행히도 전이가 심각하지 않아 수술이 가능합니다. 위절제술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겪을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위절제술은 암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하여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위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야 하는 상태였죠. 수술 당일 저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고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식습관을 조절해야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위장이 작은 만큼 소화를 천천히 시켜야 하니까요. 마취가 풀렸을 때 제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배에는 깊은 수술 자국이 남아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은 한 모금의 물조차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약물이 들어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듯한 고통, 음식을 삼킬 때마다 느껴지는 극심한 메스꺼움, 그리고 몸이 점점 야여가는 느낌, 손끝이 저리고 발끝까지 감각이 무뎌지는 부작용을 견디며 저는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질 때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하지만 제 몸은 세상을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몸에서 잘 받아주었는지 점차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건강했던 시절과 비교할 순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쉽게 지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식사량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시댁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웬일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죠. 사실 처음엔 이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항상 저를 부려먹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제 병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구나.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물었다고 했고 시누이도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문자를 남기며 형수님 힘내세요 라고 했죠. 그동안 저를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던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아 어쩌면 이 일로 가족들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지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래도 신경을 써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몸 상태는 어때? 그 물음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 몸이 완전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체력은 바닥이었으며 작은 집안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걱정을 린 눈빛을 보며 저는 괜히 안심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달리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죠. 사실 그럴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걱정을 덜 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오전 느긋하게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프던 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일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을까 하다가 괜히 더 귀찮아질 것 같아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차분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안부를 묻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몸 좀 나아졌니?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목소리였죠. 네, 조금씩 회복 중이에요. 그래? 하긴 네 남편이 그러더라. 네가 막 달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남편이 말한 거구나. 그때 저는 어려움풋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됐네. 딱 적당한 타이밍에 나왔구나. 아주 잘 됐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라. 알았지? 시어머니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찬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분 뒤쯤 저와 시어머니는 한 거실에 앉아있게 되었죠. 그냥 바로 본론을 말씀하시더군요. 마침 이번 주 주말이 네 시동생 생일이잖아. 생일상 좀 차려줘라. 네? 네가 이번에 아프면서 우리 집이 아주 엉망이 됐다니까.
네가 그동안 시댁을 너무 안 챙기다 보니 다 흐트러져 버렸어. 이젠 좀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이 엉망이 된 게 내 탓이라니? 몸이 나았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왜 이제 알게 만들어? 네가 그동안 너무 죽는 소리를 한 거 아니야? 죽는 소리요? 제가 죽는 소리를 했다고요? 제가 암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며 좌절했던 그 순간들이 그게 단순히 죽는 소리였던 건가요? 저는 입을 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까지 받았고. 아이고,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지금 네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강 잘 챙기면 되지. 암 걸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내가 이 집안에서 이 가족들에게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아플 땐 다들 조용하더니 내가 좀 나아지자마자 다시 예전처럼 일할 사람으로 복귀시키려 하는 이 상황. 이 사람들에게 저는 대체 뭐였던 걸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10만 원 보낼게. 많이 보태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아들이 너 아프다고 해서 용돈도 줄였어. 내가 요즘 주머니가 말라버렸다. 그걸로 장 봐서 생일 3종 차려줘. 이번에 여자친구도 생일날 온다더라. 아, 너도 아는 사람이야. 알지? 그 의사 선생님. 네? 그래, 네 시동생 여자친구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라잖아. 그때 네 수술했던 병원 말이야. 네가 입원했을 때 한 번 본 적 있을걸? 저는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교제 중인 여자가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라는 것, 그리고 그 여자친구 앞에서 시동생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집안의 화목함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그쪽에서 시동생을 더 귀하게 보지 않겠어? 의사한테 밑보이면 안 되잖니. 너도 좀 신경 써서 멋지게 차려봐.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픈 동안에는 잠시 쓸 수 없는 노동력이었을 뿐이고 이제 몸이 나았으니 다시 써먹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가족 행사도 아니고 시동생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저는 이 집안의 이미지 관리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시장 잘 봐서 깔끔하게 차려봐. 우리 애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보여주자고. 그 순간 저는 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을 뻔했던 시간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구나. 제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들은 그들에게 그저 불편한 공백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 이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어머니,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요? 제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의사 선생님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어머,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위암수술 받고 항암까지 끝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동생 생일이어서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생일상을 차린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체력 회복이 다 된 것도 아니고 항암 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무리하게 움직이면 회복 속도도 더디고 몸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체력 저하나 피로감, 어지럼증 같은 증상 있으세요? 네, 사실 아직까지 많이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긴 해요. 그럼 더더욱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몸을 보호해야 할 시기인데 장 보고 요리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절대 안 됩니다. 여의사의 강한 어조에 시어머니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느긋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선생님께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시어머니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한 방을 더 날려야죠. 저는 스피커폰을 그대로 둔 채 여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시어머니께서 이번 생일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 여자친구분께서 오신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요. 네? 아, 그게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가족이 화목한 건 생일상을 차린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건강을 걱정해주는 게 진짜 가족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솔직히 수술받은 지 얼마 안 된 분께 일을 시키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런 집안 분위기라면 전 오히려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많이 나았다고 해서. 하지만 여의사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나아도 병력이 있는 분께 무리한 노동을 시키는 건 옳지 않죠. 힘들게 버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너 어제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했잖아. 그런데 말이다. 그 여의사가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단다. 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도련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네가 좀 잘 말해줄 수 없겠니? 이건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부려먹기만 하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10만 원은 다시 돌려보낼게요. 그 돈으로 어머님 아들 생일 잘 챙겨주시고요. 아가,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설득을 한단 말씀이세요? 선생님께서 직접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데 제가 감히 뭐라고 그걸 바꾸겠어요? 그건 그래도 네가 한번. 어머니 저에게 지금 도움 요청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한테 도움을 바라셨다고요? 전 싫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니까 이제 쉬겠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의사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제 탓을 했죠. 형수님이 괜히 전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의사한테 그런 소리 해서 제 연애를 망쳤어요? 저는 처음엔 기가 막혔죠. 정작 본인이 형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시어머니까지 가세에 사람을 부려 먹으려고 했던 것은 기억도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니? 제가 언제 그 둘을 헤어지게 하겠다고 했던가요? 의사 선생님께 본인의 가치관대로 내린 결정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전화했든 말든 헤어질 일이 없었겠죠? 그 순간 시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의 편이었던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아픈 형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가 네 연애 망치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을 왜 형수한테 화풀이 하냐고? 이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한평생 시댁 식구들만 챙기던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고 이후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을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몸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선 또 다른 병이 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제 몸과 마음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이겨내느라 더 지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지 않고 말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나았습니다. 참고 사느라 제 몸을 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속을 덜 썩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